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검찰이 오늘 대장동과 위례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4,895억 원의 배임, 133억 원의 뇌물 등 4가지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곧 유죄를 뜻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제1야당 당수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영장 청구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고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그리고 야권 내부 논란 등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전국에 블랙홀로 등장한 이 대표 영장 청구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후에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검찰총장 입장. 영장에는 명문 대행동이다 조치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십시오. 불체포 특권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마침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현직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장동 사건, 위례 특혜 의혹과 함께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도 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50쪽이 넘는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먼저 대장동 사건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총 7,886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여 원만 배당받아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액수가 4,895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근들에게 428억 원 지분 약정을 했다는 의혹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사업자 공모 전에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면서 구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사건도 해당 수사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부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에 대해서 부지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면서 특경법상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네이버가 성남FC에 돈을 제공하는 과정에 공익법인을 끼워 넣어서 범죄 수익 발생 원인을 속였다면서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을 했거나 향후 인멸 우려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고요.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 증거와 이와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들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이익이 막대하고 또 중형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또 따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검찰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당수 영장 청구에 대한 여론의 평가에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검찰 총수의 의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원석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서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총장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 토착 비리라고 강조한 배경을 놓고 혐의 대상이 제1야당 대표라서 이 정치권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좀 다루고 있지만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비리 혐의 사건이라는 시각에서 정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해서 다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의 혐의가 토착 비리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시죠.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입니다. 통상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검찰이 개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따로 내놓은 게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 검찰 수장으로서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과 동시에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풀이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임과 동시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또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던졌고요. 관심은 이 영장이 어떻게 처리될지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바로 이 부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남은 시나리오 3가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겠죠. 먼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검찰이 그대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이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또 한편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상황이 또 2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넘어섰지만 법원에서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겠지만 무리한 수사로 이 대표를 망신 주려고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또 둘째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넘어서고 법원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에 좀 비협조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대표를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지만 제1야당 현직 당대표가 구속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치적 후폭풍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4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경법상의 뇌물,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 그다음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렇게 4가지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러면서 그 검찰총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별도의 입장문까지 내놨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자,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이거하고 대장동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3자 뇌물죄의 아주 전형적인 그 구성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확정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더 그 혐의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배임, 대장동 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배임죄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쪽과 검찰 쪽의 계산이 완전히 달라요. 이재명 대표 쪽은 5,503억을 공익 환수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검찰은 그 성남시가 그 확보한 게 1,83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계산법 서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맞는가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그야말로 배임 부분에 관해서 유난히 뜨거운 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아까 시나리오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보다는 이 대장동 배임죄 부분이 훨씬 공방이
강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검찰총장 입장 발표는 아시다시피 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라는 게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다가 사안의 중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하다는 거를 강조한 대목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받지 않을 개연성이 높지만 받게 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도 그런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던 혐의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배임 행위에서 그 배임 액수가 굉장히 상향됐다는 부분입니다. 일전에 그 대장동 일당들의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배임 액수들은 거의 1,000억대 초반의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4,895억이 적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4,89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의 손해를 성남시에 끼치는데 이재명 대표가 기여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4,895억 원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이익은 민간업자인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동안 얘기가 많았던 428억의 뇌물 약속 부분,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부분도 또 명확히 봐야 될 지점인데요.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428억을 뇌물을 약속받고 뭔가 그것과 관련된 그 민간업자와의 유착 관계에서 이런 배임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들이 많이 형성돼 왔었는데 적어도 428억의 뇌물 약속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수사가 좀 미진해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못한 부분은 좀 확실히 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FC 관련된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법리적으로 이 성남FC에 들어간 후원금이 후원금인 것이냐 아니면 광고 계약에 의한 광고비냐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광고 계약인 것인지가 가려질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공소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 정도 건에 특히 이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또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검찰총장이 직접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또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요. 일선 수사팀에서 당연히 이 신병 처리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에 본인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을 하고 그 후에 나온 얘기들, 즉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토착 비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어떤 견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늘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잠시 뒤인 2시에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민생 행보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울의 한 경로당을 찾아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난방비 지원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오후에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하는 대신에 난방비 좀 정부에서 잘 챙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입장 있으세요? 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검찰총장 입장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마시고 다치니까 취득했다고 구속영장에 이렇게 적시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오후에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난방비 좀 정부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건희 특검하라! 여기서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서 당 지도부와 향후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하고 잠시 후인 2시쯤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이제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죠. 바로 불체포 특권 폐지. 자신은 그걸 누릴 생각이 없다. 이런 지금 공약을 내놨었기 때문에 코앞으로 다가온 국회 체포동의안 투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밝힐지 이 부분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그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보도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 도망이라도 가느냐 이런 식으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전혀 다른 취지의 말을 했던 것,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는 지난 14일에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취재진들에게 내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었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17년에 했던 발언 내용을 공유하면서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서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증거 인멸 정황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구속하라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 도망갈 것 같아서 구속이 되었냐면서 이재명 대표의 해당 발언은 좀스럽고 민망하다. 2017년 이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구속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도 좀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말 그대로 격분하고 또 격앙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에 폭거라면서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면서 민주당 의원, 당원 또 국민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격렬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향후 당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조속히 저희가 좀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의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우리 의원들 또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격렬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끝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합니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이해식 의원은 본인 SNS에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면서 부당하게 탄압받는 흑수저 출신의 야당 대표가 또 한 번 억울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에 김대중이 죄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냐면서 이 대표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의 유소년 시절 가정 환경은 어땠을지 몰라도요. 지금은 국회에서 무슨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원내 일당의 대표인데 흑수저 출신이다. 이런 지금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구속영장 청구는 이 대표가 자초한 거라면서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곧 진행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주목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당을 살릴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곧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결국 영장 청구의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이거는 윤석열 검찰의 폭거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이제 흑수저 출신의 야당 대표에 대한 조리돌림이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에 비유하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런 주장은 민주당이 이제 워낙 격앙된 가운데에서 나온 반응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DJ에 대한 사형 선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80년에 신군부의 쿠데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그 집권한 정부가 전두환 정부 아닙니까? 그 전두환 정부가 그런 어떤 그 약간은 쿠데타적인 상황의 정치적 사건에 이제 DJ가 연루된 거란 말이죠. 그런 점하고 지금 검찰이 더군다나 이거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뭐 시작한 수사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시작해서 매듭짓지 못한 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어받아서 지금 매듭지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유죄가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검찰 그 법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그 어떤 쿠데타적인 상황의 결과물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이 과연 몇 %나 되겠는가? 저는 뭐 아주 강력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법적 시스템을 거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혐의가 없다면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그 영장 기각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태로 법원에 넘어가면 무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중간에 자꾸 정치적으로 가로막으려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거 대부분 다 예측하고 있었지만요. 일단 막상 청구가 들어오니까 여당도 야당도 국회 자체가 굉장히 술렁이는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흑수저 출신의 야당 대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될 건과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리하게 탄압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탄압받고 있다라는 상황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 또 민주당 일각의 분석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아시다시피 지금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이 영장 청구는 국회에서 당연히 체포 동의안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표결은 언제쯤 이루어질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으로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한 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이 국회에 보내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선 오는 24일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야가 필요할 경우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논의했던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이 28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28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아직 최종적으로는 논의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입장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후에는 당 최고위원회를 비롯해서 논의를 하고 또 입장 발표가 그 이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28일도 하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논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회 그리고 또 기타 원내 대책회의라든지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논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의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이제 비명계의 움직임부터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까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되죠. 단순히 의석수로만 볼 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공약했던 만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또 스스로 영장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런 압박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조홍천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에 조심스럽게 찬성 입장을 내비치는 의원들도 꽤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앞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 역시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깔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가결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다는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제가 뭐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원들 마음속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고 뭐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뭐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이재명 대표한테 그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당내에서 좀 논의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을 테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였고요. 이 같은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정의당, 휴대전환 같은 야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스스로 법원에 나가는 게 좋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과 조정훈 의원은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압박을 내놓고 있어서 사실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나온 조정훈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사정부 시절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막 군사정부 비난할 때 보호해 주려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막말해도 잡아간 사람 없습니다. 탄압하는 사람도 없고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거로 보세요. 통과 안 될 거로 보세요. 예상은. 언론들이 막 머리를 돌리셔가지고 막 28 매직 넘버 그죠? 저를 어디다가 넣고 막 이러셔서 하시는데 될지 안 될지 저는 간당간당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두려운 후폭풍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이탈 뭐 민주당 다 해서 몇 석 근데 뭐 한 몇 명이라도 이탈했다.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그러면 민주당 소위 극성 지지자들이 이놈 누군지 찾을 겁니다. 뭐 3명이 이탈했다, 10명이 이탈했다. 그럼 그 명단 한 미친 듯이 돌 겁니다. 정의당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역시 오늘 오전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면서 국회의원 개인 비리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폐지를 강조했는데요. 김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의 일이고 민주당이 결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약속마저 스스로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민주당의 길에 원칙이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국회의원 개인 비리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폐지라는 정의와 원칙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예상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국민의힘 115석 이외에 정의당이 6석, 조정훈 휴대전환 의원이 1석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조정훈 의원이 모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총 122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일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주가 주최하는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마지막 부결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당론 채택 가능성 여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일부 언론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채택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전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즉각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당론 채택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대응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토론하는 과정에서 부결로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론 추진을 시사해서 눈길을 또 끌었습니다. 박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논의는 일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따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당론 투표 여지는 남아있고 크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맞습니까? 그것도 이제 의총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이 너무나 편파적인 사실 부실 수사, 과도한 수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검찰의 정치 행태를 보면서 이것은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부결시키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뜻을 모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이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고요. 그 표결은 국회법상 무기명 비밀 투표가 됩니다. 따라서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를 당론으로 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 여전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결과에 별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예를 들어서 몇 대 몇 이렇게 나와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걸 누가 투표를 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아마 좌표 찍기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현재 민주당을 취재하고 있는 많은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물론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부결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면 민주당에서 더 반발이 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도 부결 기류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서를 만약에 설명한다고 하면 그 부결 숫자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번에는 좀 생각이 약하게 들고요. 하지 않을까요? 저번에 너무 강하게 해서 오히려 부결표가 많이 나왔다 저는 이런 사실 해석이 개인적으로는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설명을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부결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일단 이걸 민주당 자체에서 당론으로 부결 여론을 정하는 것 자체가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이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한다라는 것 자체도 의미 없는 일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다만 당 내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볼 수 있겠지만요. 그곳에서 나와야 될 것은 부결이냐 가결이냐 정치적으로 어떤 게 낫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만약에 부결됐을 때 일반 국민 보시기에 왜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저런 특혜를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따가운 눈총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과연 민주당이 이것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게 정적 제거 수단이다라는 부분을 얼마나 일반 국민들께 다가가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불체포 특권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어떻게 민심을 설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 더 훨씬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늘 구속영장 청구 3가지 사건으로 지금 연루돼서 혐의를 검찰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선 당장 대북송금,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찰에서 대질신문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히 어제 조사에서 이 전 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 등 관련자 3명과 사자 대질 신문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 대북사업 대납 등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전
부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밝힌 옥중 입장문이나 변호인 측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별개로 본인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에 앞서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그 대질 신문에서 아주 격앙되고 또 격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이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쓰인 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두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사자 대질 신문에 나선 안부수 아태혁 회장도 이 전 부지사가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벌이면서 이 전 부지사만 반대 주장을 하는 3대1 구도였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서로 사실상 진실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이 격해졌고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의혹으로 우리 가족들, 즉 임직원들이 다 죽게 생겼다며 격분을 했고요. 이 전 부지사에게 중국 심양 출장 당시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왜 기억을 못하느냐면서 항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JTBC는요, 앞서 경기도 전직 간부가 중국에서 북측을 만날 때 쌍방울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다, 연락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에 김성태 전 회장이 격분했다고도 보도했는데요. 김 전 회장의 측근은 김 전 회장이 비행기 비즈니스석 바로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가고 또 중국 현지에서 밥 먹고 술 먹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고 화를 냈고요. 또 임원진에게 지시해서 대북 관련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야도 지금 극한 대립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사전 공방전을 벌였죠. 네,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사이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여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이재명 대표 최측근 회유 의혹부터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변호사로서 과거 경험에 비춰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의원이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김용, 정진상 씨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우연히 국회의원이 되고 우연히 나중에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 수사가 갑자기 정치보복으로 바뀌는 이것이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지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 이러면서 공수처에 이제 고발하는 그런 방침까지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 장관은 정성호 의원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네, 또 한 장관은 정 의원이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측근들을 접견한 방식인 이른바 특별 면회에 대해서도 대상이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제부터는 특별 면회 대상을 노약자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장소 변경 접견 때도 대화 내용을 무조건 녹음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당에서는요, 정성호 의원의 면회가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 패밀리를 연상케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정 의원이 김용, 정진상 씨 등을 만나서 알리바이를 만들지 말라거나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한 발언이 영화에 나오는 마피아들의 대사와 비슷하다는 건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라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망상에 빠져 있다,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얘기라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계 좌장인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 비리 범죄 혐의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잇따라 면회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가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 패밀리를 연상케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성호 의원의 면회 중 발언은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누가 보아도 단속하고 회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은 곧 대통령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또 한동훈 장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서 이전에 그 깡패 이렇게 말한 발언을 두고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언급하면서 지난달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고요. 이에 한 장관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의원이 지적한 한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와 송환 배경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던 발언입니다. 국내로 송환되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는 어제 김남국 의원의 발언과 한동훈 장관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김성태 회장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잡혀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냐라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고요. 판단을 의원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걸어서 또 역공을 펼쳤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한 장관과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하죠.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이 당시 좌천됐던 상황까지 거론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김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에 문의를 했다고. 이 사건 수사가 20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당시 수정관실에서 장모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일제히 컨트롤 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있었던 아니 저도 좌천된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반부패 부장도 그렇고 중앙지검이라든가 전체를 보다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의 원하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뭘 막았다는 겁니까? 중앙지검장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최고 권력인데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는 저는 저기 날아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최고 권력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기억을 왜곡하시면 안 되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의 지휘권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쉽게 잊으십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느냐 이 부분 결국 이제 문제로 등장을 한 건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평가되던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죠.
네, 한 장관은 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친정권 검사들이 김 여사 수사를 뭉갤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살전, 문재인 정부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가 있었다는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계속됐는데요. 김 의원이 김 여사 소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소환 통보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이 소환 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답하면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두 사람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오늘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서면 조사, 서면 답변서가 지금 왔다는 거죠. 서면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제가 보고받은 바로 서면 조사를 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거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서면 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계속 해온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서면 조사 얘기가 어제 처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찾아보면 김 여사가 서면 조사 받은 거 지난해에 이미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4월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있는데요. 당시 MBC는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검찰 지휘부에 보고를 했는데, 김태훈 당시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막았다고도 했는데요. 김태훈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실무를 담당하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던 그런 인물입니다. MBC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지 아니면 적대적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MBC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차장, 친정권 검사를 분류되던 김 차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을 막았다. 바로 이겁니다. 네, 때문에 법조계 등에서는요.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던진 질문 때문에 지난 정권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려 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야권에서는 오히려 어제 한 장관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한 장관에게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제 한 장관의 발언은 표리부동에 극치라면서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김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목소리,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않는 검찰입니다. 국민특검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특검에 힘을 모아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규명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불려주고 주식을 불법으로 통정 거래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그것도 검찰에 의해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환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야당을 탄압하더라도 곽상도의 무죄 후폭풍과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검찰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수사하십시오. 정의당은 지금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대로 소환해서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대로 대통령실 눈치 보기로 수사를 회피한다면 검찰은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질의 문답하는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지난 정부의 시절에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서면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 특검법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정의당까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 과연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검찰이 누구를 불러서 조사를 하려면요 혐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그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4월에 이제 최강욱 의원 등이 고발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안 이게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아까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해 7월 아니 그 다음에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됐고 12월 3일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아마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매체들이 91명의 투자자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 91명의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막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MBC 보도 그건 작년 4월 얘기지만 MBC 보도가 그걸 보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다. 그래서 이건 무혐의 처분을 합시다 그러는데 계속 대선을 앞두고 그걸 막고 있어서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팀은 역시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수사에 진척이 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종결하기가 뭐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그러면 뭐 아무 혐의가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은 이번 그 권오수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제기 검사가 그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시절에 이루어진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하고 김 여사 모친의 계좌가 사용됐다. 이 부분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밝혔고 그 부분을 또 재판부가 1심 판결문에 적시를 했다. 이제 이 점을 들어서 수사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판결을 보면 물론 그 판결을 가지고도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은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을 끌어다가 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주가 조작 혐의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된 것도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그냥 활용된 것인지 아니면 공모 정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가 빈 공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만약에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무혐의 처분을 하면 될 것이고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공소 제기를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 매듭짓지 않고 수사를 질질 끌어간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야당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앞서 논란이 된 진보단체의 대통령 부부 등 활쏘기 이벤트,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논란이 됐는데요. 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한 장관 자신도 사실 그 활쏘기 이벤트의 표적이었습니다. 네, 지난 11일이죠. 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정부 규탄 대회를 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 장관의 얼굴 사진을 인용해 붙이고 저렇게 활쏘기 이벤트를 해서 논란이 됐었죠. 어제 법사위에서는 한 장관이 촛불행동의 활쏘기 이벤트 관련 질문을 받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문제의 이벤트가 혐오 표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 떠나서 그냥 보기 좀 후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저 장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 장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님, 지난 토요일 날 촛불행동에 소속된 단체인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라는 그 친북 단체가 그 대통령과 여사님 이렇게 또 한동훈 장관의 얼굴을 붙인 인형을 놓고 활을 쏘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나 우리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해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네 보니까요. 저는 그냥 저거 혐오 표현에 가까운 거라고 보고요. 다 떠나서 그냥 보기에 좀 후집니다.
저게 무슨 아름답거나 뭐 위트가 있거나 유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후져 보인다. 그런 행사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윤석열 퇴진, 또 김건희 뭐 특검 연호하는 모습, 이것도 정말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설마 저 장소에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제 주목됐던 한 장관 발언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곽상도 전 의원 그리고 윤미향 의원 사건을 새로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새 검찰, 헌 검찰 논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한 장관의 답변도 주목됐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곽상도 윤미향 사건의 1심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아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한 장관이 100% 공감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과거 수사팀의 수사 내용이 부실하고 녹취록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의 중요 증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건 서류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곽상도 전 의원 건의 경우 곽 전 의원 아들의 기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한 장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랑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커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의 공분, 국민들이 이런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라는 말씀드리고, 세상에 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다.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결국 지난 정부 검찰의 수사가 잘못돼서 문제의 판결들이 나왔으니까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수사팀이 보완해서 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실제 검찰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찾는 거라면 특검이 가능하다면서도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건 논리적,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건데요. 이어 한 장관은 특검은 수사 의지나 능력이 없을 경우 도입하는 제도라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곽상도 그리고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서 새 검찰이 수사해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이제 법사위 회의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근데 법사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도 지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역시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겁니다. 한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사건의 경우에는요, 수사해서 기소를 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입니다. 아마 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을 지금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법원에 가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물론 법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 무려 기소된 뒤에 2년 5개월 만에 지금 1심 선고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재판 지연이죠. 그건 재판 지연이죠. 이거는 법원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할 당시에 뭔가 탄탄하게 증거가 뒷받침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새 검찰이라는 거는 그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이제 2심에 대비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도 그 방향으로 그 2심에 앞서서 이제 그 수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한 장관이 하신 말씀 중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어렵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다만 곽상도 전 의원의 혐의는 50억 클럽 사건에서 본다면 굉장히 극히 일부에 불과
불가합니다. 50억 클럽의 나머지 분들도 계시고 곽상도 전 의원은 그분의 그 6명, 50억 클럽 6명 중에 한 명일 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50억 클럽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0억 클럽을 포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는 특검 도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네 후보들이 어제 처음으로 저희 TV조선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로웠는데 과연 선거전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네, 어제 오후 저희 TV조선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본인 장점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한편 내년 총선 승리의 해법과 당정 관계 등의 주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각 후보들은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다양한 키워드로 본인을 부각시켰는데요. 먼저 김기현 후보는 당의 안정을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안정 속 개혁을 키워드로 내걸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총선 승리를 이끌고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면서 본인이 총선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천하람 후보는 청출어람 사례로 꼽히는 여행 유튜버 채널을 거론하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능가하겠다고 했고요. 황교안 후보는 본인이야말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서 정통 보수의 유일한 계승자를 자처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 천하람은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시즌2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새로운 우리 보수의 정말 큰 제목이다. 이 정통 보수의 뿌리를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저 김기현이가 대표가 되면 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 안정된 힘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 짠짠짠짠짠이야 황교안. 저 황교안은 정통 보수의 유일한 진짜 계승자입니다. 종북 좌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저 황교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 또 시선을 모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른바 이제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이 코너에서 후보들 정말 진땀을 빼더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첫 TV 토론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요. 두 가지 상황 중에서 5초 안에 꼭 한 가지를 택하는 이른바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후보들은 이 코너에서 곤란한 질문을 받고 진땀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한 명만 구조할 수 있다면 1번 나경원, 2번 장제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정이 좀 더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둘 중 하나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1번 전재산, 2번 대통령.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에서 끊었을 때 제가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계속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피하고 싶은 처갓집은 1번 윤핵관 장인, 2번 개딸 장모.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정치 투쟁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삭발, 2번 단식.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삭발을 들었습니다.
네, 이 밖에 김기현 후보는요. 한 명과 요리를 해야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과 김장하기 대 이준석 대표와 연포탕 끓이기라는 질문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연포탕 끓이기를 택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많은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라면서 앞으로 그것을 잘 가다듬어서 선당후사 정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요.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말은 MB 아바타 대 간첩이 어딨나 라는 질문에 곤란한 듯 잠시 웃은 뒤 간첩이 어딨나를 택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제가 하지 않은 말이고 가짜 뉴스라면서 저는 오히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OX게임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 현안에 대해 후보자들이 OX 팻말로 답하는 코너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특정 후보에게 있다는 이른바 윤심 논란을 두고 후보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김기현, 천하람 후보는 윤심이 있다고 한 반면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윤심이 없다고 답을 한 건데 특히 이 가운데 김기현, 천하람 후보가 윤심이 있다고 같은 답을 들면서도 서로 또 다른 의미를 강조해서 또 다른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토론회 장면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둔 후보가 있다. 자, 하나, 둘, 셋. 두 분씩 갈렸네요.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같이 사는 부부 관계에서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대통령의 그 말의 무게는 정말로 엄중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더 선호하는 후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아시고 그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그런 바른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 부분을 놓고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1심 부부와 밀당 연인 중에 바람직한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밀당 연인을, 황교안 후보는 1심 부부를 꼽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밀당하는 건강한 부부라고 말하면서 밀당하면서 민심을 잘 챙기는 일을 해야 한다. 당대표는 민심을 잘 전달하고 쓴소리를 녹여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용산과 당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면서 모든 것을 100% 다 옳게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천하람 후보는 당의 스펙트럼이 대통령보다 넓어야 한다면서 대체로는 협력하는 관계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유일하게 1심 부부를 꼽은 황교안 후보. 대통령은 국정 총괄 책임자라면서 뜻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들 이제 첫 TV 토론회 마치고서 저마다 자신이 제일 잘했다 이렇게 또 자평을 했군요. 네, 김기현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순위를 묻는 말에 저 김기현이 당연히 1등이라고 말했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같은 질문에 토론 경험도 많고 안정적으로 할 말을 했기에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교안 후보도 순위는 제가 1위 아니겠나라고 말했고요. 천하람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질의응답 없이 토론회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다만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제 있었던 토론회 승자로 황교안 후보를 꼽았습니다. 각각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당정 협조를 하면서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는 대표가 누구인지 잘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위는 김기현이가 단연 1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 대한 네거티브나 또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일일이 그렇게 설명하기는 참 난감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나와서 정확하게 답을 들을 수 있는 저로서는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순위를 혹시 매긴다면? 저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순위는 뭐 제가 1위 아니겠습니까? 아픈 얘기, 필요한 얘기, 꼭 해야 될 얘기를 직접 면전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친목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비대위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얘기만 안 하시니까 토론이 너무 좋으세요, 내용이. 오히려 결선을 천하람 황교안이 갈 수도 있겠다. 벌써 지금 그 이름을 누가 붙이셨더라고요. 뭐 황천길 매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고. 보신 대로 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주자 4명이 저희 TV조선에서 처음으로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이제 민생이라든지 정책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대표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른바 나경원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동 때부터 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면서부터도 사실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너무 많아요. 이제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건 좋은데 상대 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가 너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윤심 논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 물론 지금 뭐 시작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좀 자기 장점 위주의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집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국민들 앞에 이게 아무리 당신 100%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경선이 어떨까 뭐 그런 걸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른바 이제 당신 100%로 당대표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일반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은 별로 대표 토론에서 다루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선 룰 자체가 당신 100%로 바뀔 때 그 국민의힘 내부에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제 토론회에서 그 밸런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예능에서 나오는 이제 그것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제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만 이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너무 이제 항상 우리가 선거 관련된 토론회가 있다 보면 비단 어제 토론회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다 보면 선거에서 본인이 내세우려고 하는 정책이나 어떤 비전들은 보이지 않고 서로를 헐뜯는 모습만 보여서 결국에는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제 토론회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토론 문화에서 꼭 바꿔야 될 문화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후 2시쯤에 자신의 입장,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렇게 저희가 예고를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초에는 이제 처음으로 모두 발언을 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알려졌었는데 그러질 않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송 시간 사정상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전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제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에서요. 배우 박민영 씨가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남자친구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박민영 씨 소속사 측에서 저희가 방송을 낸 뒤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영 씨는 지난 13일에 단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현재는 출국 금지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